질과 장 동식케어 이너플로라. 어젯밤 독도 인근에서 추락한 119 소방 헬기의 동체가 수심 72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추락 헬기엔 민간인 환자 1명을 포함해 조종사와 소방대원 등 모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지난해 신입생 선발 당시 필기시험 채점 오류를 저질러 합격 대상 43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는 이를 숨기고 1년 이상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 법원의 두 번째 영장심사를 거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약 1조 원 규모로 국내 소비 진작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물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참여업체들은 11일 중국 광군제와 29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 행사에 앞서서 국내외 쇼핑객들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만 동 단위로 정밀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갔습니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6개를 2021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도 서울 시내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합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IS가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어서 후계자도 발표했는데 미국에겐 기뻐하지 말라며 보복 테러를 경고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로 가던 소방 헬기가 이륙한 지 2분 만에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 헬기에는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구조대원 포함해서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고 당시 상황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현재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독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접수한 독도경비대가 119에 헬기 후송을 요청했고 대구에 있던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즉각 독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에서 급유를 받은 헬기는 밤 11시 반쯤 독도에서 환자를 태운 뒤 이륙했습니다. 환자는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내린 뒤 대구에 있는 전문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헬기는 좀처럼 고도를 높이지 못했고 2분도 안 돼 독도 남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딱 뜨자마자 약간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헬기가 저렇게도 뜨는구나 하고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래쪽으로. 헬기는 50대 환자와 보호자, 기장과 부기장, 구조대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과 해군 등 관계당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조명탄을 터뜨리며 밤샘 수색을 벌였습니다. 날이 밝자 잠수사 84명을 동원해 심해 잠수 수색에 나섰고 기상 악화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추락 14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 반쯤 독도 남방 약 600m 지점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 동체를 찾았습니다. 해경 특수 심해 잠수사가 수심 72m 지점에서 기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동체 상태가 좀 많이 이렇게 그렇게 막 깨끗한 헬기의 원형 그대로는 아니라고. 해경은 사고 헬기 동체 근처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무인 잠수정으로 발견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사고 헬기가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 또 실종자로 추정되는 형체도 발견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수색 작업은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정훈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포항 남부소방서에 마련된 사고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인 잠수정이 실종자로 보이는 그러니까 형체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잠수사가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건가요? 네, 사고 15시간 만에 독도 남방 600m 해상 수심 72m 지점에서 사고 헬기의 동체를 발견한 수색당국은 오후 3시 34분쯤 무인 잠수정으로 바닷속 헬기 주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형체를 찾았습니다. 당국은 바로 잠수사를 투입해 실종자 확인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지금 독도 인근 해상에 물살이 너무 세고 시야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수중 수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이제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럼 야간에, 밤에는 수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수중 수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색 당국은 대신 밤새 물 위로 떠오른 실종자나 유류품은 없는지 살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함선 14척과 헬기 4대를 투입해 조명탄 180발을 쏘며 주변 해역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수중 수색은 내일 아침 7시부터 재개할 방침입니다. 자, 그럼 수색과 구조를 돕기 위한 해군 함정 또 장비 이런 건 현장에 언제쯤 도착하나요? 네,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독도함과 잠수구조함인 청해진함 등이 오늘 오후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색당국은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앞서 오늘 저녁 장비 점검과 작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해군 장비가 투입되면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수습대책본부에서 SBS 배정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헬기가 독도를 떠난 지 2분 만에 바다에 추락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고 헬기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정비를 받았고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이번 헬기 추락 원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을 우선 꼽습니다. 동력 전달기에 통해서 이상이 생기면은 위에 프로펠러가 돌지를 못하거든요. 동력이 전달이 안 되면 양력이 떨어지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헬기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제작사로부터 자동 회전축 정비를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 끝나고 나면 시험 비행을 통해서 안전 비행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추락 당시 조종사가 기체의 이상 징후를 신고하지 않았던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기상 상황이 원인일 수 있지만 헬기가 독도까지 이상 없이 갔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원거리를 이동해서 독도에 이미 착륙을 했다가 다시 이륙을 했기 때문에 기상이 미치는 지금 사고 원인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당시 울릉도와 독도의 바람이 강하지 않았고 가시거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산맥이나 암초를 넘어온 바람이 돌발적인 하강 기류를 일으켜 헬기를 추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고 헬기가 이륙 직후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가라앉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 해경당국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헬기의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야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는 유럽 업체인 에어버스가 만든 겁니다. 28인승 대형 헬기로 적외선 탐색 장비와 산불 진화 장비를 갖춘 다목적용 헬기입니다. 우리 소방청은 이 기종을 지난 2008년에 한 대, 2016년에 또 한 대, 이렇게 모두 2대를 들여와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는 지난 2016년에 들여온 거고 지난 3년 반 동안 1000시간 비행을 기록하며 각종 구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소방청은 내년에 똑같은 기종 2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소방청의 대형 헬기 도입 사업으로 들여온 EC225 기종은 길이 19.5m, 최대 이륙 중량이 11톤에 이르고 28명이 탈 수 있습니다. 많은 물을 담아야 하는 산불 진화와 긴급 인명 구조에 투입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4시간 반 동안 최대 926km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이나 소방에서 운영하기에는 구조용 헬기로는 적합한 헬기죠. 조종사 입장에서도 비행할 때 이 시스템 자체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를 들여온 지 한 달 뒤인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가 추락해 13명이 숨졌습니다. 기어박스의 주요 부품인 유성 기어가 파열되면서 주 날개가 떨어져 나간 건데 소방청은 이 사고 직후 문제 부품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시간 1000시간을 넘기면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동 회전축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었고 시험 안전 비행까지 마쳤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1000시간 넘었을 경우에 한번 점검을 권장하는 또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을 다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결국 사고가 기체 결함 탓인지 확인하려면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를 찾아내 확인해야 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동종 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자, 앞서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고가 난 바다에 물살이 워낙 빨라서 당국은 수색,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바닷속에 있는 헬기 동체 상태를 정밀 탐색한 뒤에 그걸 인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해경과 해군은 헬기 동체가 발견된 해역 동남쪽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색을 위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해군 독도함을 투입했습니다. 오후엔 잠수 구조함인 청해진함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과 해군 잠수사 76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다 오후 들어 조류가 빨라지면서 청해진함에 무인 잠수정을 대신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지난 2005년 가거도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했을 때 수심 80m에서 인양 작업을 벌였습니다. 청해진함은 유인 잠수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수심 500m까지 잠수가 가능하고 16명의 조난자를 동시에 구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고 지점의 수온은 한낮에도 20도를 넘지 않습니다. 국제해상수색구조 지침서 상에 수온이 15도에서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생존 시간이 6시간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경은 지금 어떠한 상황도 예단할 수 없다며 해상 수색을 이어가면서 실종자가 헬기 동체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중 수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헬기 동체 상태를 정밀 탐색하고 실종자 수색 구조 상황을 지켜본 뒤 사고 헬기를 인양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아서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TBC 한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찰나의 시간도 아까운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그게 뭐 예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골든타임 다 지난 다음에요? 앞으로 뭐 예정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 모든 거를 지금 다 투입을 해주셔야지. 1년 전 중앙 119 구조본부에 간다며 좋아했던 조카였기에 사고를 접한 가족의 심정은 절절합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구조대원을 비롯해 실종자들의 애틋한 사연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발걸음은 울릉도로, 독도로 향했습니다. 배편을 통해 울릉도에 도착한 가족들은 독도로 가는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저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릴 뿐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는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지금 워낙 수습 자체가 이제 어떻게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도 또 동료 대원들은 실종된 대원들이 한시라도 빨리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본업을 이어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울릉도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 등에 머물며 구조 소식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이 구속된 만큼 이제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법원이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여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조 씨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혐의와 교사 채용비리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구속으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조 전 장관을 둘러싼 3가지 핵심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셈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곧바로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부정 발급 의혹과 함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관여했을 거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는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부터 조국 인사 책임론으로 뜨거워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노영민 실장은 야당에 추궁해 인사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불가론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담 요청이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거론하는 야당 공격에 양측이 격하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합법적 불공정이니 아니 뭐니 무슨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닮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입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당시 총장 입시 때 면접했던 교수들, 성적을 올려둔 교수들 모두 소환해야 합니다. 군 인권센터가 폭로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는 두 실장의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의 일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심정을 가지고 있다. 문건의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두 실장 모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지난해 사관학교 신입생을 뽑는 필기 시험에서 채점 과정이 잘못돼 응시생 43명이 피해를 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2019학년도 6회 공군 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1차 시험 국어 문제입니다. 배점 표시가 없는 20번 문항은 2점짜리지만 21번 문항에는 3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점 과정에서는 배점이 반대로 적용된 것으로 국방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채점 기준표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공군 사관학교가 이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학교에 알린 건 지난해 8월 13일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였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는 즉시 13명을 추가로 합격 처리했는데 오류를 발견한 공사와 육군 사관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육사와 공사에서만 응시생 43명이 1점 차의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1년여가 지나서야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2명에 대해서는 1차 시험 합격 조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조치를 하며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와 공사가 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는지 이달 말까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입시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어젯밤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만 믿고 바로 풀어줬다가 뒤늦게 다시 조사를 벌였는데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누군가 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추행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 수행원이었습니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사무장이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뒤 기내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도착을 기다려 곧바로 도르지 소장을 넘겨받았지만 조사도 하지 않고 밤 10시 반쯤 석방했습니다. 몽골 대사관 측이 도르지 소장에게 면책 특권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하자 외교부에 확인도 하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촉박하게 환승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사안의 경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도르지 소장은 빈협약이나 국제관습법상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공항터미널 안에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예정대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0년 전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하면서 오늘 화성의 한 공원에서 피해 학생 유고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장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경기 화성의 한 공원 수색에 나섰습니다. 30년 전 하굣길에 사라진 초등학생 김모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김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춘재가 당시 살았던 집과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색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폴리스라인 안쪽에선 전문 장비를 사용해서 실종된 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3,600여 제곱미터 공원 일대 땅 아래에 전자기파를 쏴 유골이나 유류품 흔적을 샅샅이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춘재가 김양 시신과 유류품을 버렸다고 지목한 장소는 이 공원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수색이 불가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찾은 가족은 오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돼? 자식이를 보니 제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해요? 또 당시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분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면 아래 특이 지점을 중심으로 지질 분석을 이어가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수색견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KT 부정채용 관련해 이석채 전 회장이 이틀 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은 두 재판은 별개라면서 KT 전직 임원들의 증언은 검찰 각본대로 나온 거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에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틀 전 자신의 재판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유력 인사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모두 유죄로 선고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두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KT 전직 임원들이 검찰 각본대로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면 추천자의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오늘 공판에선 2011년 당시 KT 가양지사장이었던 여모 씨가 출석해 김 의원 측이 부인한 2011년 채용 청탁 식사 자리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여 씨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으며 KT 경영진을 잘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만 동 단위로 정밀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열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달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곳, 직전 석 달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 가운데 집값 불안 우려가 큰 곳 위주로 동단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성동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이 포함된 용산구에선 적용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이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반되는 제도의 지속성이라던가 충분한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제로는 정부 의도대로 가격 하향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선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건의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중개업소 현장 단속과 매매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상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 중개업소 현장 단속을 시작한 뒤 나타난 현상인데 손님과는 별도 약속을 정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시 하나 1억을 체크하는 거예요. 3개월 업무 정지 또는 1개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당해본 사람은 닫아버리는 거 불편해요. 현장 단속과 별도로 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과도한 경우나 미성년자가 집을 산 경우, 청년층이 고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과열 지역 고가 거래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로 확대할 거란 계획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까다로운 조사에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매매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 일부 늦고 대출 비중이 높은데 집중 조사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과열 때보다는 못하지만 이번 주까지 18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개업소 현장 단속과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가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 쪽으로 쏜 발사체는 지난 8월 첫 선을 보였던 초대형 방사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완벽하게 연속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도 발사 간격이 원래 10분대 후반에서 3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오후 북한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속 사격의 안정성 검증이 목적이었는데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하여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연속 사격은 쉴 새 없이 포탄을 발사하는 방사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간격은 1차인 지난 8월 17분, 2차 9월 19분에서 어제는 3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 240mm 방사포의 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구경의 방사포를 쏘다 보면 차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초단위로 연속 발사는 어려울 것 같고 3분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도 고도가 높을 때는 370-80km, 낮을 때는 330km로 안정적입니다. 300km 이상을 날아 동해의 무인도, 알섬을 타격하는 정확도 평가를 거치고 나면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의 완성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등 신형 단거리 4종 세트를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며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밤사이 한반도로 들어온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오늘 오전 이렇게 뿌연 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가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좀 불면서 하늘색을 되찾긴 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가을과 또 초겨울 황사의 영향이 계속 커지는 게 걱정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들이 뿌연 먼지에 가려졌고 건물 뒤편 다리는 형체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심은 두꺼운 황사층에 덮여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고 안개까지 껴있어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지상에선 잘 보이지 않던 먼지층이 현재는 뿌옇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물들은 식별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황사에 더해 밤사이 유입된 국외 초미세먼지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162 마이크로그램, 광주는 연평균 4배를 넘는 182까지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 깨끗한 북풍이 불어오면서 서울 등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황사가 자주 찾아오는 데다 중국의 10월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한반도의 가을 공기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10월과 11월의 황사 관측 일수는 지난 2000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10월 중국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도 2016년 세제곱미터당 99 마이크로그램에서 2018년 121로, 초미세먼지 역시 39에서 60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0월보다 17% 증가한 3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오래된 경유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가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차량 이부제를 도입하고 지은 지 오래된 화력 발전소는 예정보다 좀 일찍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충남보령의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여기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는 60곳. 이 가운데 보령, 호남, 삼천포 등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 6기를 2021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22년 예정이었지만 폐쇄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아침에 그 보령 화력 발전소를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배를 가지고 그 가스 때문에 코를 막고 가야 할 입장이요.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월에서 3월 사이엔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부문 차량에 대해 이부제를 시행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조치도 서울 시내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까지 35% 이상 개선하여 16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다만 폐쇄 대상인 석탄 발전소 6곳의 발전 용량은 전체의 7% 정도에 그쳐 미세먼지 저감 효과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건설되고 있는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가 이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보다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에 불과합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더 낮춰야 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예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얼어붙은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 문도 열기 전인데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정육 코너. 이틀 동안 한우 800마리 분량을 반값에 파는 파격 할인 때문입니다. 혼자 파니까 양 옆으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거리용, 구이용 한우 등 카트가 넘치도록 담아내는 손길이 바쁩니다. 보람 있죠. 열심히 맞춰가지고 왔지. 기분 좋지. 본래 9월이나 10월에 진행되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올해는 11월로 바뀐 건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에 맞서 얼어붙은 국내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이커머스 공세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초저가를 내세워 물량 공세에 나섰습니다. 1조 원 규모로 국내 소비 진작과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물량을 10년 전 가격보다 저렴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역대급 최대의 물량을. 반면 백화점들은 할인보다는 경품 행사 위주로 뒤늦게 코세페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앞으로 백화점이 세일 행사 때 생기는 부담을 입점업체와 절반씩 내도록 하는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백화점들의 반발에 산업부도 우려의 뜻을 전달하자 공정위가 시행을 내년으로 미루긴 했지만 결국 이번 코세페 기간에 백화점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벌써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줄었는데 감소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올해 연간 수출도 3년 만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떨어진 게 아픈 부분인데 더 큰 문제는 역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계속되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에는 수출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는데 왜 그런지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최악인 10월 수출 실적이 나온 날 정부는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로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수출액 467억 8천만 달러는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미중 간 스몰 딜 가능성, 또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될 전망이고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관건은 역시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입니다. 5G 통신이 본격화하는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면 수출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대외 환경 개선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보호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역의 어떤 그 무기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그 밸류 체인이 상당히 지금 좀 약하거든요. 정부는 연말 60조 원어치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수출 반등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딴 자충수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황 대표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면서 오늘 색소폰 부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색소폰을 연주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인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당과 황 대표 색소폰 연주 소리처럼 느긋한 상황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대통령 비하 패러디 영상에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영입 논의는 TK나 친박 출신 황 대표 측근들이 주로 관여한 걸로 알려져 당내 민주주의나 중도층 확장이란 측면에서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SBS와 통화에서 황 대표 주변이 영남권 의원 일색이다. 이러다 영남당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 대표 리더십 위기라는 지적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리더십이 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정당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인식에
한국당이 조국 정국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쇄신 타이밍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청문회와 증언도 앞으로는 모두에게 공개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찬성 232대 반대 196.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열차가 미 하원에서 공식 출발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2명을 제외한 231명이 찬성표를, 여당인 공화당은 투표에 참여한 19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하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온 청문회와 증언을 공개로 전환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조건으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표단속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53명 가운데 20명 이상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의안 통과 후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상원 의원 9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당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에서 쫓겨난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핵심 증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등질 경우 여론이 악화하면서 사태는 예측 불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알 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는 기뻐하지 말라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S가 음성 메시지를 통해 알 바그다디의 죽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다고 발표했습니다. بعد مشورة إخوانهم والعمل بوصية خليفة المسلمين تقبله الله على بيعة الشيخ المجاهد العالم العامل العابد أبي إبراهيم الهاشمي القرشي. 알쿠라이시는 유력한 후계자로 알려진 압둘라 카르다시가 혈통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명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르다시는 알 바그다디의 오랜 신복으로 납치와 학살 등을 주도한 잔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IS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기뻐하지 말라며 지도부의 죽음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는 중동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고 동서에 걸쳐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지도자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후계자를 비롯해 알려지지 않은 IS 지도자들을 추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IS의 새로운 지도부는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조만간 대형 테러를 기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 바그다디를 마지막까지 추격한 군견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훈장 수여 합성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군견 마케팅을 이어갔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